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2022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기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공간 내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니 마스크 착용은 꼭 유지하시고 담소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전동으로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2022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우리 학회 회장단 및 발전위원 그리고 이사님들을 대신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과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내빈 여러분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벤처창업학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한국벤처창업학회 전성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민입니다. 오늘 가천대학교에서 벤처창업학회 회원님들과 함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 정신 및 벤처창업에 대한 학술 연구와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 창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학회는 무려 1,7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명실공히 창업 경영 분야의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들어 벤처 창업 학회에 대한 위상과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학회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선대 회장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나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우리 지금 현안 그리고 앞으로 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기 정부에서도 디지털 경제 전환이 아주 주요한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학회가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이런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올해는 2022년 1982년 전길남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도입한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제 또 세션 1에서도 전길남 교수님하고 공저하고 있는 지금 논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이런 인터넷 도입, PC 통신을 거치면서 인터넷 전환에 아주 크게 성공했으며 또한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돼서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성장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2 벤처붐에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는 이런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지적인 그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벤처 창업 학회에 최근에 좋은 신진학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출판하고 있는 벤처 창업 연구재단 등록지인 우리 학회지는 지금 경영학 분야에 상위 15% 내에 드는 뛰어난 학술지로 성장했습니다.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또 뛰어난 연구자들 분들의 많은 공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축사하러 와주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소카의 박재욱 대표님, 로톡의 김본환 대표님, 강남언니의 홍승일 대표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최영잡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근본 학술대회에서 혁신 기업가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 오늘 와주셨는데요. 우리 학술대 다음 학술대회를 또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메가스터디 공익재단인 윤민창의재단에서 굿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는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자리해 주신 교수님들 대학에서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벤처 창업 진흥 대상을 수상하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기업가 정신 대상 수상자인 롯데벤처스 전영민 대표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 후원해 주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NC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핀다,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AI엔젤클럽, 네오뉴트라, YN해처, 그리고 주관을 맡아주신 가천대학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연구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년 전 제1 벤처붐 시절에 우리가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충분한 준비가 있지 않아서 사실 스타트업 커뮤니티 전체가 사실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2 벤처붐을 확대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제 춘계 학술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학술대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김문중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벤처 창업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경영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전성민 우리 회장님이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축사 아닌 축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저희 가천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저희 총장님 이하 경영대학 모든 식구들 대신하여 제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 창업과 관련한 최고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속에서 보면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DP 106조 달러를 기록해서 세계 경제 순위 1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 속에 벤처 창업과 관련한 여러분들 학계 교수님과 현장에 있는 전문가님들의 크나큰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증거로 보니까 벤처 인증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 창업 기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2013년에 3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18개로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것에 선두주자에 서 있고 최근 들어서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가 놀랄 만한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B인사이트를 보니까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0년 대비 21년도에 108% 증가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점들은 아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더 좋은 스타트업 또는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벤처창업학회 또는 벤처창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22년 오늘 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학계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산업계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공헌을 좀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 정신, 벤처창업, 지역혁신과 개발 및 클러스터 등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등에 관한 학술 연구와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벤처 창업의 활성화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본 대학도 2022년 2학년도에 AI 소프트웨어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시티 융합, 스마트 보안, 이와 같은 첨단 관련한 혁신학과들을 지금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혁신을 모토로 열심히 구성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벤처 창업학회와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 벤처 창업학회에 대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022년 한국 벤처 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대상자로 선정하신 소카의 최성진 대표님,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 롯데벤처스의 전영민 대표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번에 제가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한다면 이런 세 분만이 아니고 10명, 100명의 수상자가 진심으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였다라고 하는 대상자로 선정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계 여러분들의 노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벤처 창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더 성대한 학회가 되어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밑거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학술대회가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벤처부 노영석 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업무 맡고 있는 노용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사실 격에 맞으려면 장관님 또는 차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기관을 대표해서 축사를 대독한다 정도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들어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고요. 오늘 좋은 제언 많이 해주시면 잘 수렴해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제2벤처붐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축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벤처창업학회는 2006년 4월 창립 이후 수준 높은 학술대회 기획 운영을 통해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준비해 주신 전성민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은 신기술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벤처 창업 생태계는 제2벤처붐 도래로 건실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벤처 투자 실적이 7.7조 원으로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신규 기술 창업 수도 24만 개를 기록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18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세계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CES 2022에서 혁신상 수상 404개 기업 중 18.3%를 차지하는 74개의 기업이 우리 벤처 창업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성과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학술 연구가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도전적인 창업 정신의 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 시대의 창업 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가형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6개의 창업 중심 대학을 신규 지정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역 창업 허브 기능과 투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총 1.3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벤처 창업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게 되는 새로운 정부도 규제 개혁이라든지 기업가형 대학을 통한 벤처 창업,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등 벤처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은 오늘 주제에서 언급하신 대로 정부만으로 또는 기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스타트업, 학계, 정부, 연구기관, VC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의 주제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벤처창업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2년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창업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대해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국내 벤처 창업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벤처 창업을 위한 공로, 혁신 기업 경영, 성공 창업에 기여한 기업 및 창업가, 그리고 창업 지원 기관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벤처 창업 진흥 대상, 혁신 기업가 대상, 기업가 정신 대상을 2011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상자분들이 단상에 오르실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벤처 창업 대상, 벤처 창업 진흥 대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벤처 창업 진흥 대상은 벤처 창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있는 기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2022년 창업대상, 벤처 창업 진흥 대상 수상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이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박재웅 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이신 전성민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대한 공적 조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벤처 창업 진흥 대상을 수상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약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하였습니다. 지금은 1821개 여기에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등장하는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입니다. 특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많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 사회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학회는 그간의 노고를 취하고자 금일 시상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벤처창업진흥대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벤처창업진흥대상,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귀 기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경쟁 환경에서 벤처 창업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본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전성민. 예, 다음은 혁신기업가 대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혁신기업가 대상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공로가 있는 기업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2022년 창업대상 혁신기업가 대상 수상자는 메가스터디 손지훈 회장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공적 조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혁신 기업가 대상을 수상하시는 손지훈 회장님은 2000년 7월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인 메가스터디를 설립하신 이후 명실상부 국내 온라인 교육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2004년 메가스터디의 코스닥 상장 이후에도 성인교육 전문기업 메가MD와 출판 전문기업 메가북스,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가의 표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민창의투자재단을 설립하시어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계시기에 금일 학회 구성원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모아 그간의 공로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혁신기업가대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혁신기업가대상 메가스터디 손지훈 회장, 귀하는 도전적인 기업과 정신과 지속적인 기업 혁신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전성민. 다음은 기업가 정신 대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대상은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2022년 창업대상 기업가 정신 대상 수상자는 롯데벤처스 전영민 대표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이신 전영민 대표님께서는 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역시 한국벤처창업학회 전성민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일 기업가 정신대상을 수상하시는 전영민 대표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벤처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며 2016년 이후 국내 스타트업들의 창업에서 IPO 단계에 걸쳐 전 주기적인 지원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롯데벤처스는 국내 최초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스타트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개척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글로벌 모빌리티 분야와 친환경,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ESG 관련 스타트업에서 집중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기업가 정신대상 롯데벤처스 전영민 대표. 귀하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창업인들에게 모범적인 기업가 정신을 제시한 바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전성민. 다음은 오늘 수상자분들께 소중한 수상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박재욱 의장님의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굉장히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6년 전에 출범을 해서 현재 1,8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협회입니다. 저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만들고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한국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정책적인 목소리, 그리고 기업가들이 더 그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타트업들 간의 선순환 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빌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정책적으로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더 바른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개선해서 저희가 더 좋은 한국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생태계랑 기업가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조원입니다. 제가 이 능력이 좀 부족한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벤처 창업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상 소감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학생들이나 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강연하는 자리에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이제 개천이 말라버려서 새로운 용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참 우리 사회가 계층이 고착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교육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교육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과정을 쭉 보니까 계층이 말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벤처 창업과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어제도 저희 윤민창의 투자재단에서 구스타트 11기 모집을 마지막 심사를 했는데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계층이 말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우리 벤처 창업학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상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한테 이 혁신기업가 대상을 준 거는 우리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이라는 점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후에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 기업은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 중에 K 현상이 우리 또 에듀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뭐 K 드라마나 K 팝이나 K 뷰티처럼 K 에듀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기업이 그러한 가능성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롯데벤처스 전영민 대표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집에서 나올 때 야 이거 학회인데 슈트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참 고민했어요. 하다가 아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해서 청바지 이렇게 뭐
스타트업에서 잘 신는 신발 이런 거 신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가 롯데에서 신입사원 들어와서 근무한 지 30년 딱 되는 해입니다. 29년 동안 슈트에 구두 신고 재미없는 직장 생활하다가 1년 8개월 전에 곧 딱 벗고 여복장으로 스타트업이라는 놀라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제 성격이 대단히 곰에 가깝다. 그 당근의 자손이니까 라고 하실 텐데 1년 8개월 동안의 스타트업 여기 생태계에서 일하면서 느끼며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직장 생활하는 즐거움이구나.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즐겁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새롭게 만나는 어떤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이렇습니다. 29년 동안 바보짓하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바깥에서 와서 스타트업 시장을 이제 보니까 몇 가지 통찰이 있는데 이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스타트업 시장에 들어오고 딱 한 달 만에 느낀 건데요. 제가 29년 동안 롯데그룹의 혁신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딱 한 달 만에 느낀 것은 대기업 내부에서 노력하는 혁신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것이 롯데 같은 큰 기업들은 이런 CVC 만들어서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한 달 만에 받았고요. 또 최근에 와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트업해서 국가 기업들 잘 되고 고용 창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엉망이 되고 반복적으로 팬데믹이 온다든지 또 신국가주의 와서 탈글로벌화 된다든지 겁나는 문제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 격변의 대상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있잖아요. 뽑으면 막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격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스타트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와 혁신 이런 두려움 이것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 도구가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롯데벤처스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구한다. 나라의 미래를 구한다. 좀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금보다는 조금 밝은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투자 잘 하도록 하고요. 아직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귀한 상 주신 거 보면 앞으로 더 똑바로 하라는 질책의 의미인 것 같은데 상 주신 거 집에 책상 앞에 놔두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들여다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 각오를 새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재우 의장님, 손지훈 회장님, 그리고 전영민 대표님 세 분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한국 벤처 창업학회 춘기 학술대회의 개회식과 창업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수상자분들과 내빈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성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벤처 창업학회 학술대회 뜻깊은 자리에 또 키노트를 맡겨주셔서 영광이고요. 사실 그 여기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이 사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키노트를 맡겨주신 거는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의 목소리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좀 이제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그 이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인수위에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만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또 저희 벤처 창업 학회장이신 전성민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아까 많이 소개돼가지고 소개는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2016년부터 활동했고 지금은 1,85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접근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좀 더 혁신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 혁신이라든지 또 정책의 부분을 발굴해서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고 그걸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초기부터 유니콘, 데카콘까지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있고요, 지원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네트워킹하면서 이 생태계에서 협력하고 또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왜 만들어야 되냐를 조금 말씀드리고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를 좀 약간 많지만 11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환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스타트업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18년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상위 242개 시가총액이 8,600조 원인데요. 2025년이 되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글로벌 전체 매출액, 모든 기업의 매출액의 3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한 10여 년 전 2009년만 해도 글로벌 탑10 시가총액 탑10 기업을 뽑으면 거기에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업,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MS와 구글 단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애플, MS, 아마존, 구글, 텐센트, 테슬라,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8개 정도. 2009년만 해도 나머지 8개가 중후장대한 제조업과 금융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IT,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길게는 3, 40년 됐지만 짧게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10에 진입하는데 한 1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5년 전에 우리나라 유니콘이 단 3개였는데요. 올해는 18개, 누적해서 18개고 저는 이 추세는 계속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10개, 20개는 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리 유니콘이 1,000개가 넘는데 사실 18개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비 유니콘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그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2021년 말 기준으로 4대 대기업 집단의 모든 고용을 합친 것보다 넘어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두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현재 이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고용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스타트업이 단순히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냐?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전적 정의가 이제 스타트업의 사전적 정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혁신과 이제 성장이 키워드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을 받을 때도 적용을 하는 기준입니다.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되고 또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 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실패를 하죠. 저희는 90% 이상의 스타트업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90% 이상의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또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 패스트 팔로워 시대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여기는 이렇게 혁신하고 저기는 이렇게 혁신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춰나가자라는 성장 방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어디에서 혁신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그중에 90%가 실패해도 소수의 10%가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니콘, 데카콘,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을 때 결국은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세계 각국은 이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국가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내세운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주창한 거고요.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도 한 2013년, 14년 정도에 중국에서 인터넷 플러스와 함께 만인창신 대중혁신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제조업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스타트업 네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10년 전 정도쯤에 시작됐다는 거죠. 국가 전략이.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역대 정부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는 했지만 정말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스타트업 코리아와 같은 국가 전략을 내세운 적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그렇진 않다. 스타트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대책으로 인식한 적도 있었고 스타트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그냥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스타트업 중에서 굉장한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그 37개국 중에 지금 포괄적 국가 디지털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34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괄적 디지털 국가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스타트업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디지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디지털 전략이 되어야만 결국은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1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 민간의 경쟁력보다 정부의 경쟁력이 더 뒤처집니다. 여기 그 IMD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제도 규제의 경쟁력은 여기 전체 그 OECD 36개국 기준인데
26위니까 사실 하위권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그 정보 효율성 부문 국제 경쟁력 순위도 정보 효율성 종합은 종합 순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기업 여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가 아닌가에서 역시 그 굉장히 낮은 순위 49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수를 보더라도 200개 국가 중에 한 80위 정도 기업 규제 항목에 있어서는 전체 정부 경쟁력은 상당히 높지만 기업 규제 항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 기반의 수평적 정책 지원 체계를 좀 구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스타트업 정책, 이런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은 한 부처에서 단일하게 책임지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여러 부처에서 인발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도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수평적 정책 지원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스타트업 정책 총괄하는 범부처 전담 조직이 마련돼야 된다. 이 의미는 한 부처의 모든 기능을 몰아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보조작 개편 논의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모든 부처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국가의 CDO, 치프 데이터 오피서나 CSO, 치프 스트래티지 전략을 고민하는 오피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부처에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시장 중심의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환경 조성 이런 이제 그 정보의 경쟁력이 결국은 산업혁신의 환경 조성으로 맞춰져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고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하자 그러면 정부가 이런 거 하자고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사회 전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적자본 지수도 우리나라가 23위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더 확보하고 이런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수 부처의 기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굵직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칼로 무 자르듯이 한 부처에 집중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만 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거, 통계청이 담당하는 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각각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가로 공공의 서비스를 다시 한번 설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별로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방통위 이렇게 그 모여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혁신 성장을 그 중심으로 그 각 부처별로도 전담 조직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TF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이제 부처별 그 분산돼 있는 체계가 아니라 이런 체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도 사실 이제 정부 내에서만 이렇게 그 갇혀서 사일로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규제 혁신 부분인데요. 규제 혁신에 대해서 역대 정부는 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규제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혁신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이제 역대 정부별로 규제 혁신의 성과를 보면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딴 데는 규제가 해결됐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분야, 내 산업 분야에는 규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든지 또 주변부적인 건 해결을 해주지만 그래서 개수 늘리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건 해결 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이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상당 부분 사정 규제 중심입니다. 결국은 다시 나열식으로 너희의 규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든지 계속 디테일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규제 하나를 해결하면서도 그것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작동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율 규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겠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개별법들을 굵직하게 좀 들여다보고 특히 디지털 경제나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 개정 작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할 때 미래에 나타날 여러 가지 양상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없는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규제 샌드박스는 현 정부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양보한 굉장히 큰 제도적인 그 혁신이었는데요. 실제 작동은 저는 의도한 것의 한 1-20% 정도밖에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도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통과돼서 혜택을 본 기업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수렁처럼 실증 특례에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통과조차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규제 혁신 플랫폼이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입법은 규제 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입법은 규제 영향 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규제 영향 평가 받기 싫으면 의원한테 부탁해서 소위 청부 입법이라는 형태로 지금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 규제 하나가 없어지는 동안 규제 3개가 다시 생긴다. 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창업가를 존중하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부분인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국가가 경제개발 계획도 세우고 수출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수출을 많이 한 기업에게 산업훈장도 줘가면서 해서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은 또 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한 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그렇지 않죠.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한 개인과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작은 데서 창업을 해서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만들어내서 고용과 매출과 경제의 기여를 일으켜내는 것이 지금의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창업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한 발짝만 벗어나도 스타트업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는 이제 금수저들만 하는 데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만의 이제 머니 게임,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큰 돈 벌어가지고 도망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초중고 현장에서부터 전 국민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가에 대한 존중과 이해제고 이번 정부에서는 뭐 창업가의 날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반드시 소프트웨어 교육만 일괄적으로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디지털 혁신 인재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최소 3만 명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하고 대선 때 여야 후보가 100만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듯이 100만 명도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100만 명을 키워내냐 못 키워내냐가 아니고 그렇게 키워낸 100만 명이 정말 혁신 인재인가 아닌가 라는 겁니다. 코딩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혁신 인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프트웨어 인재들도 코딩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언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거나 마찬가지로 스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컴퓨팅 사고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더라도 앙트러프로너십이 있느냐,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트러프로너십은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능력,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학 교육의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뭐 잘 아시는 에피소드, 스탠포드는 지난 10년간 한 500%에서 700% 정도 정원이 늘었는데,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은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예, 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공교육 영역의 사회 부분도 있지만 민간의 사회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의 시장 친화적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그러고 기업 내 교육, 연구 지원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유연하고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뭐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스타트업이 가장 힘든 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인재와 이제 자본 측면입니다. 근데 자본은 지금 생태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진전이 되고 있지만 인재 부분은 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거를 일찌감치 좀 포함을 시켜놨고요. 자유로운 노동규범과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하자, 임금은 적게 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의 소위 노동 규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이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과 맞게 설계되어 있느냐. 스타트업의 가장 강점은 빠르고 유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동 규제는 당연히 사회 안전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경직돼 있고, 예,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간극을 그냥 그것은 원래 그렇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를 이제는 좀 논의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빠르고 유연하게 성장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노동 규제는 물론이고, 뭐 예를 들면 스톡 옵션 같은 것도 이 내부에서 이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스톡 옵션이 뭐 미국 등 제도에 비해서 훨씬 보장이 안 돼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놨던 노동규범을 다층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 가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같은 기존의 노동 규제, 고용 유연성이나 임금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고용 유연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 규범을 다층화하고 다양할 필요가 있고, 스타트업 현실에 맞게 스타트업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성장해서 그 성과를 구성원들하고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것은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걸 악용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고 유연하게 일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가져가는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갖춰야 되겠느냐. 북유럽에 가면은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갖춰져 있어서 한 80% 정도의 임금을 계속 만약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7번째로 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 부분도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가 산업의 핵심이었고 석유를 파와서 그거를 석유를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공장에서 그 상품을 만들고 그걸 고속도로나 철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산업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육성,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산업의 근간의 고속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망 중립성이나 나아가서 망 공공성을
산업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하면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도 여전히 그 보호와 활용에서 보호에 치우쳐 있는 나라 중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 주권 정의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네트워크 비용 최근에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넷플릭스한테 요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입법까지 하는데 저는 넷플릭스한테 돈 받을 수 있으면 좋기는 좋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해외에 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더 비싼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 3사가 잘 되는 것이 스타트업이 하기 좋은 나라냐, 아니면 통신 3사는 적정한 이윤만 얻고 네트워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냐를 반드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중간에 박수 쳐주시면 더 좋죠. 제가 목이 쉬려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웬만해서는 목이 쉬는 일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격정이 올라와서 목이 쉬는 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 영역인데 뭐 당연히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그 성장을 하고 뭐 저 그림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이제 그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만 뭐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면 뭐 창업해서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고 또 그것이 다양한 단계에서 엑싯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그게 이제 재투자가 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본격화된 것은 한 2010년 정도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때인데 이제 그 모바일 생태계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때 창업한 많은 기업들이 뭐 실패도 했지만 잘 성장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또 투자자로 돌아서고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는 뭐 제 생각엔 약간 공격적으로 예측하면 15조 이상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벤처 캐피탈만 7조 7천억을 했기 때문에 신기술 금융회사도 있고 프라이빗 이쿼티도 있고 글로벌 자본 투자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 그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눈부시게 비약적으로 그 성장한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더 할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유니콘이 18개나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육성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또 글로벌 기업이 투자한 기업들이 유니콘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메가펀드나 이제 투자 생태계 증대하는 부분도 더 그 해야 되고요. 엑싯은 여전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입니다. 뭐 사실 그 엑싯의 주요 경로는 M&A와 IPO 두 가지인데 국내 IPO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 여전히 좀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선택지이고요. M&A는 이제 국내 M&A 역시 굉장히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선순환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민들에게도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태펀드가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했을 때 왜 그렇게 위험한 영역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면 80% 정도의 펀드에서 수익이 나고 20% 정도에서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평균을 내면 대략 한 6%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한 뭐 3배에서 4배 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되고 있고 아까 이제 창업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스타트업에게 뭐 개별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는 힘들겠지만 간접적으로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뭐 이 대기업의 CVC 부분도 더욱더 좀 그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사실 안 적어놨는데 저희가 대선 전에 통과될 줄 알고 창업과 복수결권은 아예 빼놨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제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성장 단계별로 좀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메가펀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 메가펀드가 조성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은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엑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아직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홉 번째로는 이 부분입니다. 뭐 두려움 없이 미래를 선택하고 혁신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5년간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뭐 리걸테크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동떨어져서 아예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뒤처지거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해외에서는 유니콘이 수십 개씩 나오고 데카콘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영역. 왜 못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영역에서 정부가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목소리 큰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혁신을 못 만들어낸 혁신이 지체되면 사실은 미래 세대가 가장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도가 풀렸을 때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고 나머지는 저 멀리 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제도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기업만 저기까지 쫓아갈 때까지 막아줄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FTA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 세대의 기회를 상실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천명해 놓고도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갈등 사례를 보면 국민 전체 이익이나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고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상태에 머물거나 거의 의미 없는 개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경쟁과 갈등 상황을 중재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미래를 선택해야죠. 미래를 선택하고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도태되거나 뒤처질 수 있는 분들한테는 공공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트업들도 성장함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여러 가지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5년간은 사실 한 발짝도 거의 못 나갔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우리는 기형적으로 이제 일부 규제가 없는 스타트업들만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는 이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다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또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네, 10번째는 이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인데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원은 90%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창업하는 숫자를 보면 그 정도 차이는 없거든요. 여기 기술 기반 창업 기업도 보면은 한 40% 정도는 수도권이 아니돼서 창업을 하는데 예비 유니콘이나 아기 유니콘이나 벤처 캐피탈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90%가 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서 창업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서 창업한 팀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온 겁니다.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의 핵심이 또 인재와 자본이거든요. 좋은 투자자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고 인재를 구하려면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국가별로 1개나 2개, 한 2-3개 정도의 집중된 실리콘밸리나 이런데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데와 같이
집중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에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 좋은 스타트업 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구의 절반 정도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데 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팀들, 스타트업의 혁신의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가 될 때 좋은 혁신이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부가 권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공공주도의 그런 생태계 거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서울 수도권의 생태계와 강력하게 링크가 돼야 됩니다. 경쟁에서 부산의 생태계가 서울 수도권은 경쟁에서 이긴다. 제주의 생태계가 경쟁에서 이긴다.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서울 수도권과 강력하게 링크를 하면서 부산에서 창업하든 제주에서 창업하든 서울에서 창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재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저변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스타트업 펀드라든지 또 지역의 인재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 가는 거점이나 이제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소위 I2라고 하는 G2,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두 개의 이제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유니콘 1000개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고 나머지 절반의 한 70~80%가 중국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국가 전략은 무엇일 것인가를 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갈라파고스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70~80년대 개발 연대의 모형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좀 선도적으로 규제를 빨리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블록체인이나 요즘 나오는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의 글로벌 규범을 어떻게 형성하고 우리가 조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정책을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미국, 중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블록, 제3블록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죠. 여기 혹시 눈썹 문신 하신 분 있으세요? 반영구 화장? 없으세요?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네. 그거 하신 분들은 다 아마 불법으로 하셨을 겁니다. 네.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요 눈썹 문신이라고 하는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는데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서 타투가 전 세계에서 불법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불법이 아니라 의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은 문신을 안 해주죠. 우리나라에도 눈썹 해주는 의사는 한 10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찾아가도 반영구 화장 같은 건 간호사 시키지 의사가 직접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눈썹 문신을 하신, 반영구 화장을 하신 99.99%는 다 불법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2개 나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2년 전에 법 개정을 해가지고 타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실제로 반영구 화장을 해주신 미용사분들은 여러 번 적발되면 실형도 사시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다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K-뷰티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게 산업적 의미나 문화적 의미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하면 우리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강력한 이해관계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뭐 우리가 이익도 될 것도 없고 손해도 될 것도 없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저희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하겠다, 뭐 국회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영원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예이고요.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 영역에서도 그런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안목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5년 지나면 이제 2027년인데요. 그때쯤 되면 뭐 디지털 경제의 전면화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이 세계 경제의 전체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경제에 편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그리고 스타트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그 노영석 국장님도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새로운 정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성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과 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메타버스 산업 연관 효과를 추정해봤는데요. 400조 고용 유발 효과가 200만 명이더라고요. 산업 유발 효과가 400조고 고용 유발 효과 200만 명인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와 디지털 인력이 있는지는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좋은 얘기를 이렇게 진짜 역대급 오디언스를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좌장으로서 보니까 지금 다음 세션이 시작돼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 여기 세션 빼고 다른 세션은 저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션은 좀 약간 딜레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세션은 진행을 좀 해주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너무 또 오늘 또 연사들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역대급 연사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저 폼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또 연사 한 분은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다행히 한 분은 그래도 오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못 오셔가지고 네 분께 5분씩 그 요 내용 그죠? 지금 저희 주제 스타트업 생태계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5분씩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면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저희 옆에 계신 김보란 대표님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5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그래도 5분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김보란 대표님. 질문은 답변을 예. 질문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저기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계획 그리고 지금 뭐 정부나 또는 정책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로톡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김본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5분 정도의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타다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언론에서 제2의 타다라고 불리우는 이제 로톡과 강남 언니가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3명의 조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실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타다 다큐멘터리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너무나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현행법상 합법 서비스입니다. 그 합법 서비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다가 불법 서비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에이리어가 없이 저희랑 동일한 서비스를 네이버와 구글과 다음도 모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만 타겟이 되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변호사법상 합법 서비스고 과거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2번 받았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의 불기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3번 수사기관에서 3번 합법 서비스라고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저희 합법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도 전 예비 유니콘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고 과기부, 공정위 모두 다 저희를 합법 서비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회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불법 서비스라고 규정하면서 그리고 저희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변호사법상 저희는 그 수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지만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변호사 4,000명 중에서 2,000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0명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주시면서 빠른 해결을 바랬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당연히 이 문제를 끝까지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최성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지 여부는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업체가 7,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리걸텍 업체 중에서 유니콘은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는 그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그 글로벌 리걸테크 업체들이 최신의 기술과 데이터를 중무장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업체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각계 분야의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리갈한 것을이라는 것을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대 이익 집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2번, 3번에 걸쳐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참 관계 당국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도 또 다시 불거지고 또 다시 불거지면서 저희 규제가 여기 와 있고 정작 이 와중에 말씀대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해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 시장은 해외 업체에게는 또 다시 오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입장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소카의 박재욱 대표님 말씀 5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쓰여 있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만 새로운 혁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혁신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더 찾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바라볼 때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를 열어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시장이 커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규제 샌드박스 같은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도 그 샌드박스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또 그 규제를 적용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게 진짜 백사장 같은 정말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모래집을 쌓아 올리다가 더 커지면은 궁궐도 짓고 성도 짓고 하는 방식으로 커져 나갈 텐데 되게 작은 범위만을 주어지고 그 안에서만 놀아봐라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혁신과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닫히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많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 2분밖에 안 쓰셨는데. 근데 이렇게 귀한 분 모셔놓고 너무 시간 압박을 했더니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 못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박재익 대표님 2분 정도 더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너무 아까워서요. 아니 뭐 저는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그 루트를 어디다 둘 것이냐에서 저는 그 근간이 이 포지티브 규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머물러 있고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회 창출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게 만들어내는 혁신의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그게 부정적인 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면은 그 뒤에 충분히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허용하고 그다음에 허용된 내용들을 가지고서 더 큰 시장을 타겟해보고 그걸로 밸류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서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2분도 안 써주셔서 너무 자 1분 더 최양집 센터장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양집 센터장님. 예, 그 언제든 불러주시면 더 쓰도록 하고요. 예, 오늘 주제가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이라 그래서 전체 생태계를 근데 뭐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보니까 이거는 생태계 현황 전체를 두르기보다는 정책 규제에 관해서 눈물 어린 얘기들을 나누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규제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시간이 예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관계로 저도 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규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바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CB인사이트에서 그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 분석을 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그 전문위원인 이지영 박사가 그 리포트를 좀 분석한 내용을 봤는데 재밌는 게 좀 눈에 띄어서 사실은 뭐 유니콘이 이게 뭐 전체 스타트업 혁신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수치가 의미가 있었던 게 이 글로벌하게 그 글로벌 GDP의 그 $1 빌리언 당 유니콘이 한 11.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1개쯤 유니콘이 있다라고 보면 이 평균 유니콘 개수에 미달하는 눈에 띄는 주요국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과 독일과 일본이더라고요. 예, 여기가 다 포지티브 규제국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옛날 제조 시대의 부흥을 이뤘던 그 옛날 제조의 프레임과 예, 성공 방정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였고요. 그 규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 유니콘들 이제 그 업종 분포를 또 봤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그 업종별로 포션과 그 국내와 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국내는 글로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커머스에 집중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은 AI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짠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B2B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B2B는 기득권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데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득권들이 없는 B2C 중심의 이커머스 중심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제조업 시대에는 소부장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그 소부장이 해당되는 것들이 그 뭐 소위 말하는 DNA이고 데이터 AI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것들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활성화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예, 결국은 뭐 계속 그 이어서 드리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피해서 혁신의 기회를 만들다 보니 결국은 B2C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혁신의 자유도는 엄청 좁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없던 규제를 만들어 갖고 기존의 혁신도 사실은 꺾죠. 그래서 저는 옆에 박재욱 대표님이 계속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할 일이고 존경스러운데 사실 그건 타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양쪽에 또 두 분 더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의 또 문제가 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장 그 현재에 가늠할 수 있는 지지를 포기하면서 불완전한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에 손을 들어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모르겠지만 정말 미래를 위한다 그러면 좀 그쪽에 손을 들어주실 이런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놓으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갖고 여기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와 계시니까 사실 스타트업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훨씬 더 불확실하게 급변하는 세상인데 지금 망망대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예전에는 사실 뭐 저기 공부 잘하는 형의 뒤통수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을 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작은 선박들을 온 사방으로 다 보낼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그 선박에 올라타서 그 길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마 한 대만 그 길을 찾을 거예요. 그분들 그 모든 100명의 그 전사들 중에 한 명이 아마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정답을 찾을 거고요. 99명은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이 100명 모두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정답을 찾은 한 명은 시기와 질투를 할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99명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세 분 다 플랫폼 늘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이신데요. 뭐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대부분이 이제 플랫폼 기업일 거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들 들었습니다. 뭐 과학기술만이 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쓰고 뭐 플랫폼 기업은 약간 좀 그 가치를 폄하하는 이런 거를 보는데요. 사실 인류 발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인류가 정착하고 농경을 하고 하면서 사실 농경에 의해서 잉여 생산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농사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직업군, 다른 전문가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들에 의해서 뭐 농산물 대신 다른 가치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교환을 하면서 인류는 계속 발전을 했고 그게 어떤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도 교류가 되면서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교류를 넘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남으로써 이 가치 교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방식도 바뀌고 다양화됐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의 인류 발전에 해왔던 부분 가치 교환 측면에서의 인류 발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 가치를 좀 많이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하나 더 얹고 여기서 줄여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승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남 언니라고 하는 그 한국이랑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이제 미용 병원들, 성형외과나 피부 클리닉들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 미용 병원들을 선택하고 있는 정보 플랫폼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좀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겪고 있는 좀 작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객들이 미용 의료 경험을 스스로 이제 자신의 전후 사진이나 이용 경험을 이제 표준화해서 올리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정보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저희들의 미션은 고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시술 병원, 의사를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게 하는 것을 돕는 정보 서비스라고 저희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의사협회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한 의료 광고 심의 기구이고요. 사실 자율 심의 기구라고 해서 다른 기구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십 년간 유일한 심의 기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 광고 자율 심의 기구가 의료 광고라고 해당하는 영역을 광의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본인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광고 심의하는 기준조차도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가이드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저희들을 제재하는 권한까지를 이제 법 개정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크게는 의료 광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딪히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심의해야 되는가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 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를 알리고 싶어하는 주체가 자신의 비용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뭔가를 알리는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의사협회 측에서는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것들은 광고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쓰는 이용자의 후기나든가 이런 것들도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의 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강남언니라는 정보 플랫폼에서 오가는 모든 컨텐츠들이 사실상 광고가 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의 기준 측면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급여 미용 의료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알리도록 공고하고 있는데요. 권장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측은 그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와는 상반되게 자의적으로 이제 협회에서는 가격 표시를 우리 하지 맙시다라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자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자율심의 기구 통해서는 가격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상세히 표시한 광고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이 자의적인 이익단체의 자율심의 기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만큼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국가의 법과 원칙의 방향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언이라는 플랫폼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내가 가야 되는 병원에서 피부 레이저를 받아야 될 때 어떤 레이저를 쓰는지 모르고 그게 단위 용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서 상담실장과 상담하고 그때서야 가격이 결정돼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단 용량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정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를 의료 광고로 다 규정을 하고 본인들의 심의 안으로 다 놓고 나서는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락을 안 해. 가격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들은 고객들한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 맞닥뜨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국과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입점 병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현지에서 1, 2등 사업자로서 이제 현지 로컬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환자를 주로 보는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의 영역과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의료 영역을 조금 구분해서 그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 의료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라면,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시장 경제에 어느 정도 맡겨서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의료 행위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의료 가격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최적화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급여 미용 의료에 한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상 제약이 거의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급여와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의료법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보편적 의료 측면에서
시장 경제로 주로 돌아가는 이 미용 의료까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두 가지 의료 철학이 다르다. 보편적 의료와 시장 경제에 따른 그런 효율화를 추구하는 미용 의료 업계는 달라서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을 다르게 서로 규제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하나의 의료법으로 봐서 환자를 보는 의료와 보통 병원에서도 고객이라고 부르는 의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그런 좀 제약 벽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도화돼서 산업이 성숙되면은 좀 더 그 분야에 맞게 이제 비급여 의료의 결에 맞는 그런 의료법으로 좀 의료법도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를 저희가 한 5년 이상 해온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근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는 것. 그렇다면 저희 뭐 별로 진전이 없지는 않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 뭐 이 수안에 서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 가서 사실은 선대위에서 제가 일하면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 안에도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수결에 의하면 저쪽 규제를 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수결을 늘려야 될 방법을, 협상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박재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네거티브 규제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획기적인 안인데 그 획기적인 안이 한국의 체제와 엄청나게 부딪혀야 되는 문제라서 제 생각에는 과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 일 중에 절반이 파지티브 규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일의 절반이 파지티브 규제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일을 잃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전략을 조금 또는 전술적으로라도 변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는 좀 제가 선대위 경험으로 볼 때 저도 절망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내부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서 뭐 얘기해봐야 뭐죠 소용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새로운 정권이 그래도 시장주의와 민간 경제 입장에서 규제를 타파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파지티브 규제까지 깨는 거를 완전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선물들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당히 파지티브한 많은 벤처를 향한 파지티브한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동안 말도 안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나름대로 파지티브하게 채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독소 조항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약화될지, 그 효과가 약화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뭐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좋아하실 소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좋아하시진 않는 게 좋은 게 언제나 그랬는데 중간에 안 좋은 게 다시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도 이쪽 편인데 전략적 전술적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히려 좀 제기는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뭐 노력 많이 할 거고, 현재로서는 다음 정부에서 그래도 여러분 파지티브 규제를 없애지 않더라도 벤처를 위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뭐 짧게 하고요. 저기 플로아에서 그래도 진짜 말하시고 싶은 계시면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질문 받고 우리 최성진 대표님의 1, 2분의 토크를 랩업을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여기 양동우 교수님, 예. 마이크 좀. 그래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무원의 어떤 면책 조항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된다, 투비를 얘기를 하는데 그 투비를 실제로 워킹하는 분들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근데 공무원의 자기 어떤 책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과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파지티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의 그 면책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규제 철폐에 있어서 해외 사례
부분을 좀 적절히 참조하고 면책 부분 그것만 되면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가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들은 공무원의 생리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만 얘기한 지 이제 10년,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란 말이죠. 공무원도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지금 유니콘 어제 12 아까 인사이트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코노미스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의 내셔널 웰스 국부 대비해서 작다라는 거예요. 30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이제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유능한 인력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 지금 좀 일부는 들어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99개가 망하잖아요. 창업 실패에 대한 공포 부분, 뭐 신용불량, 가족 해체, 이혼,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 그러니까 투자 방식의 어떤 지원 시스템의 확대 없이는 결국은 스타트업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유능한 사람,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규제 철폐 부분 하나하고 유능한 인력이 이 에코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장애물이 창업 실패의 공포 내지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우선 근본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질문을 두 분한테 박수를. 원래 저기 두 개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양동훈 교수님이 2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 2개를 한꺼번에 하셨고요. 그 마지막 첫 번째 부분 저도 결국은 공무원 성과 보상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 중에 뭐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사실 그 얘기 들었던 게 되게 충격적인데 그 뒤로 저도 마음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 그 모빌리티 관련돼서 제가 샌드박스를 한번 심의를 들어갔는데 쉬는 시간에 모 공무원께서 내가 이거 통과시켜주면 그러고 나서 뭐 어떤 분께서 뭐 자해라도 하시면 책임은 나한테 오는데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오케이를 하겠냐. 여기 기자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 단적으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주의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다른 형태로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되게 했어요. 그분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분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분도 처자식 딸린 분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진 대표님께서 1, 2분 랩업해 주신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길게 해서 다른 분들의 발언 기회를 뺏은 게 아니라 좀 반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오늘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이제 규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인재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발전하면서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규제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부분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타다가 금지됐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법을 바꿔서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그 이익단체들이 스타트업과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몰려가서 이거 금지해 주세요. 못하게 해주세요. 해서 택시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연대하겠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혁신을 금지하는 방법은 없다. 심지어 현재 합법적인 것은 그걸 법을 바꿔서 금지하는 방법은 없고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그 챙겨가면서 그 미래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미래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그렇다면 수많은 이익단체들도 그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또 새로운 기회를 보장받는 데 노력을 하실 텐데 지금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계속 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금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그 스타트업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생겼는데 어제 그 저희 거리두기 이제 완전 풀겠다 감염법 이제 내려간다 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비대면 진료 어떡하지?
지금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줬는데 단계가 내려가면은 그거 당장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이제 현재 상태 유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지금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한 30개 업체들이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한 걸음도 논의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90%가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실패의 이유가 비즈니스를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실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고객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실패하는 거는 당연히 창업자들도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데 나는 충분히 할 실력이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못했다. 누가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벤처 사실은 좀 소상공인 선거 때 너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서 저희가 벤처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중소기업 새로운 중기부 장관님도 벤처인이신 이영 장관님 되셨고 워낙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좋은 기대를 한번 새로운 정부에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